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계속 우리 예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멘 이제 건국 초창기에 그 남북한,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포지션이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관련돼서 예멘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통일 전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통일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예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봉건적인 세력들, 이 사람들은 과거처럼 왕정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 밑에 본인들은 토우국이나 아니면 뭐 귀족 같은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지. 근데 또 북예멘 지역에서 일부 불었던 흐름들 중에 하나는 왕정이나 아니면 귀족정, 그런 것들이 전개됐을 때 그런 신분적인 것은 열악하지만 난 자산은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북예멘 지역이 인구도 많고 경제권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겠지. 그래서 우리 왕정 복구하지 말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8년간의 권력 투쟁이 북예멘에 있었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8년간의 그 권력 투쟁이 있었을 때 공화정을 선택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누가 자꾸 반대했냐면 옆에 사우디가. 야, 니들도 왕정을 해야지, 니들이 공화정을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사우디에서도 혹시 뭐 민주화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었겠네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북예멘의 지리한 협상과 논의가 길어진 것이 여타 국가들, 중동의 여타 국가들의 어떤 뭐랄까 나름대로 물밑 어떤 교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리한 그 상황이 된 게 됐고, 남예민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토호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받았는데 그건 잘 안 됐고, 그 다음엔 좌익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겼어. 여기는 그 이집트의 나사르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를 선택했거든. 이게 좀 특이하지. 또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게. 하지만 이 사회주의 내부 진영의 진영 싸움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복잡하게 해진 거야. 그래서 사실 북예멘과 남예멘이 1970년대까지 뭔가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멘인들 생각 모두가 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 원했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 남한 안에서만 통일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해보자 하면 안건 몇 개 나올까? 아유, 뭐 몇천 개로도 부족하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예멘에서도 쉽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석유 나온 다음에 가운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통일 논의도 진짜 화학적 결합까지 간 게 아니야. 우리가 선통일 후통합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후통합을 하기가 아직 어려우니 그러면 통일했으니 통합 전 단계로 뭘 한 게 내각의 파일을 나눴어. 내각의 파일.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헌법, 외무, 경제, 법사, 교육, 문화, 군사 이렇게 나눴는데, 이 중에서 북예멘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강요의 권한하고 남예멘이 가져갈 수 있는 강요의 권한을 나눈 거야. 북예멘은 뭘 가져갔냐면 국방과 경제와 무역과 외교로 구성되는 이 북예멘은 이런 강요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뭔가 추진해보자 했는데, 남예멘은 이거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방금 내가 북예멘 했던 내용들 한번 봐봐. 너무 핵심. 그러니까 국방, 경제, 무역, 외교 말고 뭐가 남죠? 뭐 교육 정도 남나? 그런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이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편차가 또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게 바로 카슈미 대통령 남예멘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에 암살을 당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충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악화일로가 걷다가 결국 석유 때문에 통일을 한다고 했잖아. 통일 후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의석 배분을 했어. 네.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 평의위원이 남북을 안배해서 네. 2대 3으로 평의위원을 구성하자. 그래서 총리, 국방, 경제, 석유자원부, 국회의장을 남예멘에서 남예멘에서요. 이번에 핵심적인 걸 남에게 준 거지. 네. 내무, 외무, 산업 등 요직을 북예멘에 배분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디가 2예요? 남예멘이 2고 북예멘이 3인 게 어. 남예멘이 가져간 것이 상대적으로 알짜잖아. 네. 알짜인 대신 비중을 좀 줄인 거지. 그리고 알짜 아닌 걸 가져가는 대신 북예멘은 좀 더 뭐랄까 많이 가져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을 선언했는데 정치 분야와 관련된 통합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선거 자체를 통해서 뽑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네. 부정선거라고 해야 되나? 부정선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리고 북예멘 출신이 남예멘 지도자 뽑을까? 그렇죠. 결국 인구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남예멘과 북예멘이 뭔가 가시적인 타협과 성과를 내는데 여기서도 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지. 그것도 우리나라랑 닮았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랑 닮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게 큰 게 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 네. 북한도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야.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통일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은 언제냐면 한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돼서 남한의 인구 전체 총수가 북한의 인구 총수자 수보다 못했을 때.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보다 적게 되는 일은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했잖아. 네. 북한 애들이 그냥 그냥 내려오면 된다. 내려오면 된다. 지금 합계 출산율의 추세를 봤었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먼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인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까지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나라도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아니 우리 그 해방 직후에 유엔 총회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투표를 한다 결정을 내렸잖아요. 한반도 생긴 이후로 보통 대략적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에 살고 있는 인구의 거의 항상 2배 정도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2,500만 대 5천만 하면 거의 남한이 2배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쪽수에서 지니까 그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예. 여기 지금 예멘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예멘 얘기를 또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서 서로 간에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통일은 됐지만 내부에서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 반군을 만들어서 계속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게 예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으며 얼마나 자기 주관들이 뚜렷합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국 내에서도 예멘과 비슷하게 실제 통일까지도 오랜 지리한 흐름을 봐야 되고 또 실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반군이라고 활동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멘을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 중에 어느 걸 어떻게 풀어야 되거나 어느 수준으로까지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예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다른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야. 예멘에서 어떻게 했냐면 통일한 이후 여기는 왕정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귀족을 인정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대폭 수용했을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옆에 있는 인접 국가들 UAE, 사우디 이런 데서 예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 왜? 통일 이후 이제 그 왕정 그리고 귀족 인정 안 했잖아. 족장들을.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에게 그 국토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유재산으로 나눠주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나 귀족이었던 시절에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나 왕실이었을 때 이거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걸 인정을 안 했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도 예멘이 뭔가 번성하기 위한 조치, 협조를 안 해줬어. 그래서 내전으로 힘들 때 뭐 할 때 그때 그 흔히 말해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는 것만 막으려고 하지 실제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꾸 지향돼 가고 있는 사유재산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서로 해박노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네. 예멘을 보면 진짜 한국 통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개되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날지 여실히 보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러면 인접 국가들은 뭐 생각한다? 이게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렇죠.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중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남북한 통일을 지지해줄 나라는 러시아인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위협될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이제 동부 쪽 개발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연결돼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폭발시키는데 통일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 통일로 인해서 러시아가 손해 보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경제적으로 얻을 게 많다.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지만 절대로 남북한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예, 남북한이 계속 이렇게 허리가 잘린 채로 서로 갈등 반목하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지 일본한테 도움이 된다. 일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약간 중립적이에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도 있어야 되고 남북한 통일이 되면은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찬성해 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 상태를 그냥 관망하면서 주한미군 유지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립이라고 보고요. 중국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중국이 남북한 통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문화적 역량으로 보나. 그러면 이제 통일 한국이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도 베이징하고 그리 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갖다 놓은 이런 형세가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도 또 너무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 절대 반대할 것 같아요. 예. 나도 네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해.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유력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요인들 중에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에서 일선 도시에 해당되는 북경 상하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군 공군 그 부대를 놓을 수 있는 기지는 평택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가치가 정말 좋다고. 그렇죠. 근데 명분이 중국 견제 때문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바로 북한 얘기하니까 바로 이 분단 상황이 생각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미국이 만약에 그러면 분단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한국이 통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느냐 했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을 통해서 국경 접점에 마주치게 되는 건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무조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이유가 지금 러시아가 러우 전쟁 이후 중국 색이 너무 커졌거든.
그럼 이 중국색을 조금 힘을 빼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갖다 팔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 뭔가 빨리 카피해서 비슷한 거 만드는 걸로 이제 잘 안 팔려. 그래서 어드밴스드한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차원에서도 또 이제 방금 같은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했을 때 한국과 접점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걸 꿈틀거리게 만들고 할 때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거지. 그런 것들을 중국과 같이 한다? 야, 러시아 입장에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믿을 사람이 없어서 왕서방을 믿습니까? 그럼 바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일본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 본인들의 소재 부품 기계 장치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럴 때 만약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훨씬 더 큰 어떤 구조가 됐다라는 건 일본산 물건의 잠재적 구매자가 더 늘어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은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25 전쟁 때 일본이 너무 그 달콤한 맛을 봐서 전쟁을 통해서 예, 얻을 수 있는 그 특수가 완전 이게 진짜 획기적인 특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혹을 버리는 게 일본 특성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후티 반군 때문에 예멘이라는 국가 막 알아보고 있잖아요. 예멘만 보면 야, 통일은 그냥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각자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국제사회에서요, 신규 국가로 인증받으려면 신규 국가로 인증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 누구는 어디랑 친해서 누구는 어디랑 친해서 그냥 둘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가 그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 요충지에 있잖아요. 반도 국가잖아요. 근데 이 예멘의 지도를 보면 볼수록 정말 이 홍해와 그 아덴만을 연결하는 그 바벨만데브 그 해협을 딱 끼고 있는 정말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와 또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요충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충지에는 참 이렇게 바람 잘 날 없구나 항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맞아. 그래서 예멘을 보면 우리의 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남 얘기 절대 들을 것 없이 우리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까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되네.